안녕하세요. 전 포스텍의 국종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인데요. 저는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현재의 기후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기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게 있으며 앞으로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기후 위기와 또 그 파리 협정과 연관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게 문제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이 이제 노벨상 시즌인데요. 재작년에 두 명의 기후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나베 교수님과 하세마 교수님이 받으셨는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지구기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정량화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 예측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기후학자로서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이 상은 노벨 물리학상인데 기후 변화를 연구하시는 분은 현재 뭐 융합 연구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유럽에도 물리학과 지구과학 엄연히 학문의 영역이 이제 다르게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물리학상에 이제 기후학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노벨 재단에서 뭔가 현재 기후 위기를 심각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뭔가 이야기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뽑은 향후 위기 순위가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게 왼쪽 이 그림이 이제 2년의 이제 현재 위기고 그다음에 10년 내에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 위기를 보시면은 이제 물가 상승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추럴 디자스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익스트림 웨더와 관련된 그런 것도 2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앞으로 10년 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가 상승이 제일 가장 큰 위기로 경제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10년 내에서는 순위가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에 실패했을 경우, 두 번째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실패했을 경우, 세 번째가 자연재해,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훼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녹색 계통으로 나타난 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에 종사하신 분들이 보시면 이 10위 안에 1, 2, 3등뿐 아니라 6등, 10등 총 6개의 기후변화 관련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 1등, 2등, 3등 보시면은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하나는 완화에 대한 거고 하나는 적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에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후변화의 완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위기도 있지만은 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파리 협정 이후에 이제 그 신기후 시대가 도래해 있는데 이 시대에 완화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후 경쟁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위기도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의 나사에서 만든 기후 나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고요. 월별 기온이 있으면 월별 기온을 쭉 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좁으면 온도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색깔까지 칠했는데 색깔이 빨가면 기온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최근으로 오면서 원의 넓이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980년부터 그런 온도의 상승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뭐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폭염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걸 텐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작년의 예인데요. 2022년 7월에 영국에서 4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이 유럽 지역은 여름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유럽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곳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바뀌면서 기존에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던 세상에서 40도가 넘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될 때에 저런 기후 변화가 나타나면 큰 이제 피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작년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굉장한 폭염과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중국의 149년 만에 폭염인데 가로수에 열대매 가로수에 자체적으로 이제 불이 난 경우가 있었고요. 이 사진도 꽤 유명했던 사진인데 2020년 7월에 일본의 이제 논에서 수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논에 살고 있던 가재들이 이게 익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2월인데요. 우리나라는 8월이 제일 덥지만 호주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2월이 가장 덥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호주 2월이 약 40에서 49도까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작년 2월뿐만 아니라요. 제가 올해 2월에도 호주 멜번에 갔었는데 그때에도 제가 방문할 당시에 멜번이 어디 있습니다. 멜번의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더운 날씨를 제가 경험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폭염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가끔씩 힘든 해가 가끔씩 나타나곤 했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수면 상승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1900년부터 해수면이 쭉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면 상승이 쭉 일어나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해수면 상승의 속도입니다.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초기에는 약 1년에 0.6mm 정도 증가했지만 나중에는 이것보다 2배 이상 커진 1.4mm per year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2배가 늘어나가지고 3.3mm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 영역에서 보시면은 이쪽 영역과 후반 영역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과학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은 과학계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인 사이언스지의 2021년 6월 18일에 표지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수도에 이르는 벽이 있는데요. 이 벽을 경계로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벽은 해안 침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벽입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이 바다 쪽에 이런 옛날에 사원으로서 쓴 걸로 추정되는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육지였던 지역이 침수되어서 지금 바다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이 자카르타 수도는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 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피해가 커지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수도를 이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이 기후변화 물론 지하수 사용과 기후변화의 피해에 의해서 수도를 이전하게 됐는데 그 보르네오 섬은 열대우림이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피해서 왔는데 그게 오히려 또 기후변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로 가가지고 약간 씁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남태평양의 이제 도서국가인데요. 투발루라는 도서국가인데 이 도서국가는 산호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안에
이 섬은 전체적으로 다 잠길 거라 해서 이 섬의 주민들은 이제 이주,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 되는 거죠.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발로의 이제 외교장관인데요. 외교장관이 그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해수면 상승에 약간 좀 둔감한 경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수면 상승의 피해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해수면 상승이 이제 2m 상승할 때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영역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침수를 막혀서 이 지역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 지역이 침수되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해수면 침수를 막아야 되는 그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는 해양 산성화입니다. 이 대기 중에 CO2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CO2 농도의 그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해양의 CO2 농도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를 마시면은 그 굉장히 이제 톡 쏘는 맛, 그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거기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탄산인데요. 탄산이라는 거는 산성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해양이 그 산성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 바와 같이 이 바다의 산성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산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이 강화되면은 이런 석회로 구성된 이 해양 생물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들은 해양 산성화되면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그런 조개나 소라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 한쪽의 생태계가 붕괴되면 전체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돼서 전체적으로 백화현상이 전체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폭염 증가,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해양 산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라고 이제 느끼는 것들은 아마도 극한 기상 때문에 우리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극한 기상이 더 강하고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기후 위기가 진행되면은 더 강력하고 잦은 폭염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는데 겨울 폭풍은 강화되고 폭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과 폭설들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올해 8월에 베이징의 이제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잠겨 있는데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작년에 강남 홍수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충청도에 이제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연히 수증기의 증가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공기가 머금고 있는 수증기를 몽탕 모아가지고 비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하면 집중호우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그 집중호우의 강도는 7%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됐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또 가뭄이 또 길어지고 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겨울철에 히터를 틀면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육지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충분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해지면은 육지에 있는 비의 85%는 육지에서 증발된 물이 다시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지면 다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가 바뀌는데 비가 많이 온 곳에서는 비가 좀 적게 오게 바뀌고 비가 적은 곳에서는 많이 오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편안하게 이산화탄소를
펑펑 소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비가 많이 온 곳에는 더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온 곳은 더 적게 오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알 수 있는 게 더 강력해진 태풍이에요. 기후변화가 되면은 이제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바다를 지나야 태풍이 더 강력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가 되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나고 따뜻한 바다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강력해져서 슈퍼 태풍이 더 발생할 수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하와이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더 강하고 광범위한 산불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산불은 그냥 인간의 실수 또는 자연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 는다고 생각하지만 기후변화 그거는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산불을 만드는 그런 요인 자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기가 건조해지고 땅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더 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가 기후 변화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상 재해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미래에 보면 인간 활동에 대해서 미래는 아니고요. 인간 활동에서 극한 기후인데 실제 수치적으로 보면은 과거 20년에 비해서 최근 20년이 굉장히 더 많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도 좀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재해가 있느냐 보시면 1등이 홍수입니다. 1등이 홍수고 2등이 태풍과 같은 스톰이고요. 3등이 지진인데 지진은 뭐 기후변화하고 별 관련이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네 번째는 이상 고온, 다섯 번째는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이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상재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이 극한 현상이 더 강하게 발달할 거라고 지금 대부분의 기후 예측 모형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IPCC AR 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상재해, 기후 재해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홍수를 얘기하면 10년 만에 오는 홍수, 100년 만에 오는 홍수, 뭐 이렇게 제일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는 뭐냐면 10년 만에 오는 홍수가 있는데 기후변화가 1도, 1.5도, 2도, 3도, 4도 될 때 얼마만큼 더 강해지냐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4도가 된다면 집중호우는 3배가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년 만에 오는 홍수를 우리는 3.3년 만에 한번 겪게 될 것이다. 10년 만에 오는 가뭄을 2.5년 만에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오는 폭염을 거의 매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한 기후인 50년 만에 오는 폭염을 39배 정도 더 강하게 더 자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IPCC 그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느끼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극한 재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극한 재난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극한 현상이 증가할 거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폭염을 얘기하는데요. 폭염이라는 것은 고기압성 흐름이 계속 정체되어 있을 때 이제 폭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폭염이 가뭄을 동반합니다. 고기압성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가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수분이 기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기온 조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오면 이 가뭄이 폭염을 다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상승 작용이 있게 됩니다. 게다가 가물고 폭염이 되면은 당연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산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더 폭염에 더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산불이 나타나면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데 이 나무들이 온도를 또 조절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증발산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 산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더 가뭄도 심해지고 폭염도 더 심해지는 이렇게 복합적인 극한 현상이 기후 변화가 되면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해가 가중되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불의 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 그림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7월 17일인데요. 작년 17일에 유럽은 어마어마한 기상재해, 기후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도 이상의 기온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0년 만에 가뭄, 그러니까 전형적인 복합 재난의 형태로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보시는 그림은 2020년 7월 17일 기준으로 이 빨간색 점은 그때 24시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24시간 안에 발생했던 산불이 찍은 겁니다. 점을.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발생한 산불을 빨간색으로 찍은 거고요. 저 오렌지색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각 점의 개수만큼의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그 당시에 엄청난 폭염이었고 50년 만에 가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온 땅이 건조해져 가지고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더 피해가 더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냥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45억 년 동안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었는데요. 45억 년 동안 기후는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기온이 쭉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시기에는 기온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온도가 높을 때도 많았고요. 지금보다 훨씬 온도가 낮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이 45억 년 동안 기후 위기였느냐? 우리가 이런 의심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 변화의 속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N 간빙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13만 년 전이고요. 이때에도 그 호모사피엔스가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중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제한적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현재보다 온도가 2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고도는 5에서 8m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거주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빙하기가 있는데요. 최근 빙하기는 22,000년. 그때는 이제 구석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석기 시대인데요. 현재보다 온도가 6도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해빙으로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 고도는 지금보다 120m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고위도가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는 굉장히 혹한의 추위였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더 살기 어려운 걸까요?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N 간빙기에서 최근 빙하기까지 온도가 무려 8도나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는 고작 이제 작년까지 1.1도였고 올해까지 하면 1.15도라고 합니다. 근데 고작 1도 올라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근데 보시면 이 기후가 변하는데 이런 속도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때 100년 기준으로 하면 0.007도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만 년 만에 8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빙하기 홀로세 6,000년 전인데요. 홀로세는 6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0.05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세, 지금 기후 변화는 100년 동안 1도이기 때문에 이들에 비하면 약 20배 정도 빠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대기의 순환과 해양의 순환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육지와 해양의 에너지 불균형,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불균형, 그리고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에너지 불균형.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 만들어지고 그 순환 가운데 기상재해, 기후재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 불균형이 불균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이 기후가 바뀌게 되면은 이런 불균형을 어느 정도 계속 해소하면서 갈 텐데 빠르게 진행되면 이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대기와 해양 순환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기상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태계가 기후변화 적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바뀌면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후가 아주 천천히 바뀌면은 그게 그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 기후에 적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후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그렇게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는 앞으로 100년 동안 1도에서 5도가 예측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고 갈 키워드는 뭐냐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탄소 중립이 우리의 현재의 기후를 과거의 기후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탄소 중립은 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마 천천히 상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를 줄이는 게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는 우리가 보통 기후를 얘기하면은 뭐 기온이나 해수면이나 또는 강수, 비가 오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기후 위기가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후 난민의 증가인데요. 보통 지금 우리가 그냥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시리아 난민인데요. 시리아 난민이 내전에 의한 어떤 그 난민이 발생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내전의 근본 원인에는 시리아 지역의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그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갈등이 야기되면서 그래서 생긴 내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도 우리가 기후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 지역의 또 분들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민이나 어떤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소 중립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파리 협약에서 2도 기준점을 세워놓고 2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1.5도로 수준을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도가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도보다 낮은 1.5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보면은 배출량이 425톤을 초과하면 67%의 확률로 1.5도 지지선에 도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은 10년입니다. 2017년 기준이 10년이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는 아직도 이제 5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준으로 1.15도가 남아서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35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탄소 순환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우리의 생태계가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이 같아지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100이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그 100이 온전히 대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약 50%, 그중에 25%는 바다가 흡수하고 25%는 이 육상에 있는 생태계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이제 대기에 남는데요. 그래서 현재 1970년 이후에 880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을 줄여나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우리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어떠냐? 이거는 이제 국가별 발전,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의 문제인데요. 보시는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2000년대와 2017년 동안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오렌지색, 이 노란색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가장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건데요. 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광 발전이 이제 전기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기의 사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발전시에서 전기를 하게 되면은 전기 수요가 많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만들고 전기 수요가 밤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적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만들면은 그 전기를 낮과 밤을 계속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의 총량을 결정할 때는
제일 에너지 사용이 많은 낮에 낮 시간에 예비 전력을 포함해가지고 그만큼의 양을 꾸준히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저녁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전기 사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은 가장 발전량이 많을 때가 낮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낮 시간에만 전기 사용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밤의 전기의 생산량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오리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커브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 낮 시간에 전기 사용량이 많았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 발전을 엄청나게 설치한 이후에는 낮 시간에 전기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태양광 발전이 커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이 우리 전력 사용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안 좋은 환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더던 그 전쟁을 하고 있어서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갈수록 우리 경제는 좀 더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나라 현실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58이고요.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7위입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1위이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가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180개 중 60이 굉장히 창피한 그 수준인데요. 근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위치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 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30년에 탄소 저감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 탄소 중립의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디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기존의 이제 NDC고요. 이게 수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저감하겠다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계의 배출 목표를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산업계 때 뭔가 조금 여지를 좀 준 건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리백과 같이 이러한 단기적으로 이 기후변화의 완화의 문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걸 완화시켜준다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기업이 기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를 늘려줬기 때문에 어딘가를 더 감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CCUS는 국제 감축 부분에 굉장히 많이 늘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감축 부분은 아직 어떤 계획이 아직 클리어하지가 않고요. 그다음 CCUS 방법에는 탄소를 캡처를 해가지고 CO2를 이제 줄이겠다는 건데 보시는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저장하느냐입니다. 안정된 지반이나 깊은 해양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실망한 계획인데요.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입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온실감축 목표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감축의 목표가 굉장히 작은데요. 근데 이제 2030년에 다가와서 특히 마지막 2년, 특히 마지막 해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마지막으로 왕창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고 이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그 CO2 감축 목표를 지킬 의사가 없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이제 다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라는 것은 기후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데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 기후 변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연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스페인 속담인데요.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